내가 민간인으로 보입니까? 그 군복은 당신이 선택한 옷이 아니었잖아. 차가운 바다와 날선 총구 앞에서 한 해병의 강철 같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규정을 따르면 그녀는 파도 속에서 죽고 그녀를 구하면 내가 조국의 반역자가 되는 곳. 서해 최전선. 바로 그 순간 그는 해병의 붉은 명찰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청하시면서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강화도의 해무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듯 짙고 축축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잿빛 장막 속에서 해병대 제2사단 수색대대중이 하재현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해병대 내에서도 그를 아는 이들은 유령이라 불렀다. 발소리를 죽이고 흔적을 지우며 적의 숨통을 끊는데 특화된 인간 병기. 그의 감각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심장은 조국 수호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련된 강철 엔진과도 같았다. 여마를 사이에 두고 불과 수백 미터 넘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북녘 땅을 응시하며 그는 매복 지점에 몸을 뉘었다. 곁에는 그의 팀원이자 이 부대 최고의 저격수인 강태식 중사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 중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부사관으로 규정과 원칙을 신처럼 떠받드는 냉혈한이었다. 중위님, 레이더에 잡혔던 표적 소실됐습니다. 중국 어선놈들 쓰레기이거나 해무 때문에 생긴 난반사 같습니다. 강 중사의 나직한 목소리에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허상이 아니었다.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이질감, 비릿한 바다 냄새에 섞인 희미한 디젤류 냄새.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다. 계속 주시해. 뭔가 있어. 몇 분이나 흘렀을까. 해무가 바람에 찢겨나가는 찰나의 순간 재현의 야간 투시경에 무언가 들어왔다. 동력 없이 파도에 떠밀려오는 작은 목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작고 낡은 배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어선이라고 하기엔 그물도 조명도 없었다. 마치 관처럼 죽음을 싣고 표류하는 유령선 같았다. 강 중사 어모해. 내가 접근한다. 위험합니다. 정체불명의 선박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사격 경고 후 격침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 그리고 저건 위협이 아니라 조난으로 보인다. 내 판단을 따라. 재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 중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했다. 재현은 소총을 든 채 갯벌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배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닷물과 기름 그리고 피가 뒤섞인 냄새였다. 배 안을 들여다본 순간 재현은 숨을 멈췄다. 낡은 돛대에 손목이 밧줄로 거칠게 묶인 채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짙은 회색의 북한군 군복. 하지만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드러난 팔뚝과 목덜미에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이 가득했다. 옆구리는 무언가에 깊게 찔린 듯 검붉은 피로 흥건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도살 직전의 짐승처럼 보였다. 포로인가? 아니면 처형 직전에 탈출한 건가?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 순간 거친 파도가 목선을 해안의 날카로운 암초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몇 분 안에 배는 산산조각 나고 여자는 익살터였다. 중위님, 저 배 암초에 부딪힙니다. 그냥 두시지 말입니다. 강 중사의 외침이 들렸다. 그의 말은 냉정했다. 규정상 저 여인은 적이었다. 적의 생사까지 해병이 책임질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눈에는 이념도 국경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어가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만이 망막에 박혔다. 젠장. 재현은 소총을 갯벌에 던지고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켰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배로 헤엄쳐갔다. 그는 군용 대검으로 여자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끊고 그녀의 몸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해안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무트로 올라서는 순간 등 뒤에서 콰직
하는 굉음과 함께 목선이 암초에 부딪혀 박살났다. 재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를 모래 위에 눕혔다. 맥박은 거의 잡히지 않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즉시 자신의 방탄조끼와 전투복 상의를 벗어 여자의 몸을 감싸고 군용 구급낭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상처를 지혈하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군인으로서의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의 몸을 움직였다. 그의 필사적인 응급처치에 여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다. 텅 빈 잿빛 눈동자가 재현의 얼굴을 담았다. 그녀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살려달라는 애원일까 아니면 마지막 유언일까. 재현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백사. 의미를 알 수 없는 한마디. 그것을 끝으로 여자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백사? 흰뱀? 알 수 없는 단어가 재현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때 강 중사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중위님, 상부에는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재현의 행동이 규정 위반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었다. 재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팬텀 하나. 해안에서 정체불명 조난 선박과 부상당한 민간인 한 명을 구조했다. 부상자는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 신속한 의료 지원 바란다. 이상. 그는 보고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여자가 밧줄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과 마지막에 남긴 백사라는 기묘한 단어는 그의 마음속에 비밀로 묻었다. 완벽한 군인이었던 유령 하재현. 그는 그날 새벽 처음으로 조국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말을 했다. 그것이 앞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시작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여자의 이름은 오연주, 나이는 24으로 밝혀졌다. 국군 수도병원 보안병동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의식을 회복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는 낯선 남자들 앞에서 며칠간의 혹독한 합동신문을 견뎌야 했다. 국정원과 방첩사 그리고 해병대 헌병까지 가세한 신문팀은 그녀를 잠재적 위협, 고도로 훈련된 난파 공작원으로 간주했다. 하재현 중위 역시 매일같이 신문 과정에 배석해야 했다. 그녀를 처음 발견한 목격자이자 규정을 어기고 그녀를 구조한 책임자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날카로운 질문의 칼날이 연주의 영혼을 헤집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옆구리의 자상은 누가 낸 겁니까? 탈출 과정에서 교전이라도 있었습니까? 방첩사 소속의 최영준 소령이 집요하게 물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논리만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유형의 수사관이었다. 연주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재현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창밖에 흐린 하늘로 향했다. 짐승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짐승이라니요?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사람이 낸 상처 아닙니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연주의 대답은 신문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서의 삶을, 특히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선전대 내부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진실을 잿빛 눈으로 담담하게 토해냈다. 그녀는 단순한 악기 연주자가 아니었다. 최고 위급 간부들의 비밀 연회에 동원되어 수를 따르고 웃음을 팔아야 했던 인간의 존엄성이 거세된 인형이었다. 그녀를 탐했던 한 권력자가 집착을 넘어 폭력을 휘둘렀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그를 찌르고 도망쳤다고 했다. 목선은 그 권력자의 사적인 소유물이었고 그녀는 죽기 살기로 노를 저어 남쪽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신문팀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무나 드라마틱했고 위장 귀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레퍼토리와 비슷했다. 하지만 재현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의 불꽃을 보았다. 신문이 잠시 중단된 휴식 시간, 복도에서 마주친 최소령이 재현에게 차갑게 말했다. 하중위, 저 여자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런 동정심 유발 작전은 공작원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중위에 섣부른 온정주의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저는 군인으로서 사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본 것은 적이 아니라 죽음 직전의 부상자였습니다. 그 부상자가 조국의 심장에 칼을 꽂을 비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재현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연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신념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재현은 의도적으로 연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이 끝난 후에도 병실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간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몰래 넣어주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던 연주도 재현에 끈질기고 조용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왜 나를 살렸습니까? 나는 중위 동무의 적이 아닙니까? 어느 날 밤 재현이 몰래 건네준 따뜻한 수프를 먹던 연주가 나지막이 물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앞에서는 적이기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해병은 결코 민간인을 버리지 않아. 내가 민간인으로 보입니까? 군복은 당신이 선택한 옷이 아니었잖아. 그의 말에 연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난생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찢겨진 군복 속에 감춰진 진짜 자신을 알아봐 준 것은.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둘만의 비밀스러운 온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교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현의 독단적인 행동과 연주와의 잦은 접촉은 강태식 중사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강 중사는 재현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적에게 현혹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재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여 대대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정원은 연주의 진술에서 나온 권력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었다. 만약 연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최고 위층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다. 연주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했고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연주의 존재가 남과 북 모두에게 알려지면서 그녀는 원하든 원치 않든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재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운명에 조금씩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백사라는 단어가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끔찍한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오연주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자 국정원은 그녀를 국군 수도병원에서 빼내 수도권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이송했다. 표면적으로는 신변 보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통제와 감시를 위한 조치였다. 재현은 졸지에 연주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잃어버렸다. 그의 일상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강화도의 안개 낀 해안을 떠나 알 수 없는 곳에 갇힌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강태식 중사였다. 훈련장에서의 재현은 여전히 유령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고뇌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강 중사는 확신했다. 하재현 중위는 변했다. 적에게 마음을 빼앗긴 군인은 더 이상 자신의 지휘관이 될 자격이 없었다. 중위님, 정신 차리시지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벌써 마음이 풀리셨습니까? 중위님, 한순간의 감상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 독도법 훈련 중 강 중사가 작심한 듯 재현에게 쏘아붙였다. 내 임무에 차질 없다. 강 중사는 내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 판단이 아니라 신념을 의심하는 겁니다. 중위님의 신념이 적의 눈물에 녹슬어버린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강 중사의 집요한 감시와 보고는 마침내 대대장의 귀에 들어갔고 재현은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하중위, 자네답지 않은 소문이 들리더군. 북에서 온 계집 하나 때문에 해병대 장교로서의 본분을 잊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해병대 수색 대대장 김철규 중령은 불같은 성격과 함께
부하를 아끼는 마음 또한 뜨거운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인물이기도 했다.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규정? 자네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든 게 어느 나라 규정에 나와 있나? 하재현, 정신 차려. 자네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야. 해병대에서도 손꼽히는 인재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 동량이다. 쓸데없는 감정에 휩쓸려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대대장의 질책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그를 아끼는 선배로서의 진심 어린 충고였다. 하지만 재현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연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정원 요원들은 그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있을까? 그는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육사 동기들, 해병대 선후배들, 심지어는 과거 작전에서 안면을 튼 국정원 하급 요원에게까지 빚을 져가며 연주가 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군인이, 그것도 최전방 부대 장교가 국정원의 비밀 시설을 추적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반역 행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안전가옥에 격리된 연주는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를 담당한 국정원 대북 심리팀장 박민선은 군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그는 폭력이나 협박 대신 친절과 공감이라는 교묘한 무기를 사용했다. 연주 씨 많이 힘들었죠? 이제 여긴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 끔찍했던 기억들 다 잊고 새로 시작해야죠. 박 팀장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유명 브랜드의 옷과 화장품을 선물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음을 여는 순간 날카로운 질문에 칼날을 찔러 넣었다. 그런데 연주 씨를 폭행했다는 그 간부 정말 대단한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외국 은행 계좌나 군사 기밀 같은 것들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에이, 모를 리가. 하재현 중위도 연주 씨를 믿고 있던데 우리한테도 마음을 열어봐요. 우리가 연주 씨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연주는 깨달았다. 이곳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은 폐기 처분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오직 한 사람, 차가운 바다에서 자신을 구해준 하재현 중위뿐이었다. 하지만 그와의 모든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재현이 마침내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 그는 밤을 틈타 부대를 몰래 빠져나와 그곳으로 향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안전가옥 주변을 정찰하며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연주가 감시 요원과 함께 정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짧은 시간. 재현은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하재현 중위. 당신을 구하러 왔다. 기회를 만들겠다. 문자를 확인한 연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재현은 안전가옥의 허술한 통신 보안을 뚫고 그녀가 가진 감시용 스마트워치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재현의 계획은 대담하고 무모했다. 안전가옥의 전력을 차단하고 혼란을 틈타 그녀를 빼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인근 변전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군에서 배운 폭파 기술을 응용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명백한 도발이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였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하중이. 더 이상 움직이면 반역죄로 간주하고 현장에서 사살한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방첩사의 최영준 소령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재현을 노려보는 강태식 중사가 서 있었다. 재현의 수상한 행적을 끝까지 추적한 강 중사가 결국 방첩사에 그를 신고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재현 중위, 당신을 국무이탈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재현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전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방첩사 지하실에 위치한 취조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그는 이름 대신 피의자 17호로 불리며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를 견뎌야 했다. 조사를 지휘한 최영준 소령은 재현을 단순한 탈영병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연주에게 포섭되어 국가에 반역하려 한 내부의 적으로 확신했다. 오연주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나? 아니면 처음부터 북의 지령을 받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 말해. 내 배후는 누구지? 최 소령은 잠을 재우지 않고 집요하게 재현을 몰아붙였다. 책상을 내리치는 고함과 위협, 그리고 육사 수석 출신 엘리트 장교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추락한 그의 처지를 비웃는 심리적 압박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구해?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내가 왜 구해? 그건 구출이 아니라 탈취, 납치 시도였어. 북으로 넘기려던 것 아닌가? 재현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최 소령에게 암묵적 인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조사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한편 안전가옥의 오연주는 재현의 체포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구하려 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를 감시하던 박민서 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연주 씨, 하재현 중위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연주 씨를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연주 씨를 이용해서 북의 정보를 팔아넘기려던 스파이였을지도 모르죠. 박 팀장은 교묘하게 이간질하며 재현이 작성했다는 거짓 자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오연주의 사상에 동조하여 그녀와 함께 월북을 기도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 이건 방첩사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수사 자료예요. 연주 씨가 지금이라도 하중위의 실체를 증언한다면 정상 참작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를 감싸고 돌면 연주 씨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뱃속의 아이. 박 팀장이 무심코 던진 마지막 말이 연주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렇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재현과의 짧았던 교감 속에서 잉태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이송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 변화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국정원에도 아직 보고되지 않은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아이. 그 존재는 연주에게 절망이자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재현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연주는 박 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하재현 중위가 나를 어떻게 회유했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전부 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박 팀장의 눈이 빛났다. 조건? 말해봐요. 그와의 대질 신문을 요구합니다. 내 눈을 보고 직접 그의 죄를 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언론에 공개해 주십시오. 연주의 제안은 상식 밖의 것이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연주가 배신감에 하재현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여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상부를 설득하여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국방부 특별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하재현과 이전과는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오연주가 마주섰다. 재현은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연주 씨, 저 사람이 당신을 탈출시켜 월북을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최소령이 승리를 예감한 듯 물었다. 연주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재현을 응시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소령과 박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이 사람은 저를 이용한 스파이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권력의 희생양인 저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국가가 저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구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가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진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자유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박민서 팀장이 자신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던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을 뒤흔들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신들이 반역자라 부르는 이 남자가 바로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한 탈북 여인의 절규는 국가 권력의 추악한 민낯과 한 해병대 장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폭로했다. 사건은 더 이상 국정원과 방첩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렸다. 재현의 구속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인권 변호사들이 그의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연주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인해 비극의 전장은 법정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오연주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임신한 탈북 여군과 그녀를 구하려다 반역자로 몰린 해병대 장교.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하재현 중위에게 동정적인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궁지에 몰린 국방부와 국정원은 어쩔 수 없이 재현을 불구속 상태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재현의 변호는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전직 군 법무관 출신 인권 변호사 민지선이 맡았다. 그녀는 군 내부의 부조리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모르는 인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하중희, 이건 단순히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재판이 아니야.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전쟁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니까. 첫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선 재현은 방청석에 앉은 연주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배가 제법 불러온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군 검찰은 재현을 적에게 현혹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파렴치한 반역자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강태식 중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강 중사는 증인석에서 재현이 초기 보고를 허위로 했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내에서 여러 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재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민지선 변호사의 반격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강 중사의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질투와 편견에 기반한 것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증인 하재현 중위가 중위님의 진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증인은 하중위의 판단이 감상적이라고 했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감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겁니까? 민 변호사의 송곳 같은 질문에 강 중사는 당황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연주의 증인 신문이었다. 군 검찰은 그녀를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저는 공작원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공작원이었다면 이런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하지도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저 내 아이에게만큼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북에서 겪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태와 국정원에서 겪었던 2차 가해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재판이 막바지로 향할 무렵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 매체를 통해 오연주를 조국을 배신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추악한 반역자이자 부르주아의 놀이개라고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군 검찰에게는 그녀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로, 민 변호사에게는 그녀의 탈북 동기가 사실이라는 증거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재판이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연주의 존재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관에게도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녀가 알고 있을지 모를 북한 권력층의 비밀은 한반도의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이었다. 재현과 연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국제적 첩보전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최후 변론에서 민지선 변호사는 뜨겁게 외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해야 할 것은 법 조항 몇 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의 시대가 남긴 비극적인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피운 한 남녀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곧 태어날 한 생명의 미래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재판부는 며칠 뒤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공표했다. 재판이 끝난 법정 복도에서 재현과 연주는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다. 미안해 나 때문에. 재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연주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구했고 나는 당신을 구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게 없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민지선 변호사에게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북에서 백사가 움직였다. 목표는 오연주. 판결이 문제가 아닐 거다. 백사. 재현이 연주에게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연주를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최정예 암살조의 코드네임이었던 것이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판결의 날 법정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하재현. 국무이탈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 체제를 동조하려 했다기보다 인도주의적 동기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깊은 반성의 태도와 곧 태어날 생명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집행유예. 실질적인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다. 재현은 모든 긴장이 풀리며 휘청거렸다. 연주는 눈물 흘리며 그에게 다가와 부둥켜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지선 변호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녀는 재판 직후 국정원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가는 연주와 재현을 보며 백사의 경고를 떠올렸다. 지금이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무방비한 순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연주와 재현을 태운 국정원 호송 차량이 법원 앞대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 한 대가 호송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다. 급정거한 차량의 좌우에서 배달부와 환경미화원으로 위장한 괴한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국정원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 오직 살상만을 위해 훈련된 기계와도 같았다. 연주야. 재현은 본능적으로 연주를 감싸 안았다. 괴한 중 한 명이 차량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연주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려는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이 새끼들아. 재현은 해병대에서 단련된 본능으로 저항했다. 그는 괴한의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을 빼앗아 응사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거리는 총성과 비명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강했다. 그들은 국정원의 정예 요원들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혼란의 와중 재현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들어왔다.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강태식 중사였다. 그는 어느새 현장에 나타나 연주를 끌고 가려는 다른 괴한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 중사, 내가 왜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전장에서 지키는 겁니다. 강 중사는 재현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는 괴한과 격렬한 격투를 벌였다. 하지만 상대는 맨손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괴한의 손에 숨겨져 있던 독침이 강 중사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강인했던 해병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재현이 절규하는 사이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괴한들은 임무 실패를 직감하고 연기처럼 흩어졌다. 재현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강 중사에게 달려갔다. 정신 차려. 강 중사. 중위님 마지막으로 해병답게 싸워서 다행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 중사의 눈은 빛을 잃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부하의 희생. 재현은 망연자실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찢어질 듯한 연주의 비명이 들려왔다. 아, 내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 그녀에게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친구이자 부하였던 군인의 시신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잔인한 교차가 재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오열을 삼키고 피 묻은 손으로 연주를 안아들었다. 아직 총성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 전후의 온기가 채 식지 않은 아스팔트 위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찾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다. 분만실 앞 붉은 등이 켜지고 문이 닫히자 재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의 의사가 나왔다. 산모는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 순간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정화할 듯 맑고 순수한 존재.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재현은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이 지켜내야 했던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그의 아들 하서진. 길고 긴 어둠 끝에 찾아온 새벽의 서광 같은 아이였다. 백사의 서울 도심 암살 기도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하재현과 오연주의 모든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북한은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 수 없었고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사건의 여파로 재현은 대통령 특별 사면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목숨을 바쳐 그들을 구한 강태식 중사는 국가유공자로 추서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재현은 군복을 벗었다. 전우를 잃은 전장은 그에게 더 이상 명예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와 연주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서진은 국정원의 삼엄한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부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과도 같았다. 백사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유령들을 피해 살아야 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재현과 연주 그리고 훌쩍 자란 서진은 제주도의 한적한 해안 마을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재현은 김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작은 어선을 모는 어부가 되었고 연주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와 함께 소소한 행복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재현이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하재현 씨.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제주 시내의 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그곳에는 방첩사의 최영준 소령과 국정원의 박민서 팀장이 앉아 있었다. 최 소령은 어느덧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볼 일이 남았나?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 중령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백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우리가 아닙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고위급 과학자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겁니까? 그 과학자 황 박사는 오연주 씨가 증언했던 그 권력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사의 리더는 과거 오연주 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신 아내만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잔인했다. 이제야 겨우 평범한 삶을 찾은 연주를 다시 한번 위험한 첩보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라는 것이었다. 미친 소리. 내 아내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장기말이 아니야. 당장 돌아가. 재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박민서 팀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 임무를 막지 못하면 그들은 다음 목표로 당신 가족을 찾아올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숨든 그들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날 밤 재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는 모든 것을 연주에게 털어놓았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하겠어요. 그 지옥 내 손으로 끝내야겠어요. 서진이에게는 더 이상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렇게 재현과 연주는 아들 서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과거의 악령과 맞서 싸우는 위험한 작전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작전명 아킬레스건. 목표는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국제과학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황 박사를 백사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백사의 리더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다. 재현과 연주는 국정원의 비밀 요원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재현은 수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의 전투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연주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백사의 행동 패턴과 예상 침투 경로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 역할을 맡았다. 다롄의 화려한 호텔, 각국의 정보 요원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그곳에서 재현과 연주는 부부로 위장한 채 황 박사의 주변을 맴돌았다. 연주는 컨퍼런스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황 박사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황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평양에서 뵙고. 연주의 말에 황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연주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을 죽이러 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리러 온 사람도 있고요. 선택은 박사님의 몫입니다. 연주는 백사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경고했다. 황 박사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믿고 있었지만 연주의 등장은 그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한편 재현은 호텔 주변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감시하며 백사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채 움직이는 한 남자를 포착했다. 그의 걸음걸이, 주위를 경계하는 미세한 눈빛. 재현은 직감했다. 저자가 바로 백사의 일원이라는 것을. 작전은 컨퍼런스 마지막 날 밤 환송 연회장에서 시작되었다. 백사는 연회장의 음식에 독을 타 황 박사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게 연주의 예측이었다. 국정원 요원들이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었고 재현은 총지휘관인 최영준 중령과 함께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백사의 계획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음식이 아닌 연회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무색무취의 신경가스를 주입한 것이었다.
특정 시간이 되면 화재 경보를 울려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혼란 속에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연회장 전체를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이상합니다. 연회장 환기 시스템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습니다. 상황실 요원의 다급한 보고에 연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함정이야. 그들의 목표는 황 박사 한 명이 아니었어. 남측 요원들을 포함한 연회장 전체를 제거하려는 거야. 그 순간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들었다. 전원 방독면 착용. 지금 즉시 황 박사 확보하고 가스 살포를 막아. 최중령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다.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치명적인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가겠어. 재현은 방독면을 쓰고 권총을 든 채 상황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지옥으로 변한 연회장을 가로질러 가스 제어 시스템이 있는 기계실로 향했다. 복도 곳곳에서 백사의 조직원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재현은 유령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기계실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한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백사의 리더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재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연주가 증언했던 그녀를 끔찍하게 유린했던 바로 그 북한군 장교였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숙청되지 않고 비밀 암살조의 리더가 되어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 내 놈이었군. 내 것을 훔쳐간 도둑놈이.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재현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한 명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추악한 집착으로, 다른 한 명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한 의지로 맞섰다. 오랜 격투 끝에 재현은 남자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가스 제어 시스템의 메인 밸브를 잠갔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재현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방독면을 쓴 채 달려오는 연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울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재현은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진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하재현의 장례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로 엄수되었다. 그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가 아닌 목숨을 바쳐 국가의 위기를 막아낸 이름 없는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연주는 아들 서진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비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곁에는 최영준 대령과 민지선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최 대령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재현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몇 년 후 연주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했다. 그녀는 국정원의 제안을 받아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해주는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비극은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힘이 되었다. 아들 서진은 아빠를 닮아 씩씩하고 엄마를 닮아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다. 연주는 가끔 서진을 데리고 현충원을 찾았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의 질문에 연주는 늘 같은 대답을 해주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엄마와 서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재현이 목숨과 맞바꾼 평화와 행복의 무게를 알기에 그녀는 아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에게 보답하려 했다. 어느 봄날 연주는 서진과 함께 제주도의 작은 해변을 찾았다. 그곳은 재현과 함께 살았던 짧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곳이었다. 모래사장에서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던 연주의 눈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철새떼가 들어왔다.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새들. 서진아, 언젠가 우리도 저 새들처럼 아빠가 태어난 곳에도 엄마가 태어난 곳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굳건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한편 그 시간 대한민국 국정원 지하 벙커. 최영준 대령은 위성으로 전송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평양의 한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다롄에서 하재현에게 사살되었던 백사의 리더였다. 역시 살아있었군. 최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롄에서의 총격전,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백사의 리더는 국정원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북한 내부의 극비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새로운 신분을 얻어 제3국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하재현은 그 거대한 정보전의 마지막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 최 대령은 사진을 파쇄기에 넣었다. 이 추악한 진실은 하재현의 명예와 연주의 평화를 위해 영원히 묻혀야만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분단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기나긴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군사분계선의 철책은 거쳤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남과 북을 오가기 시작했다. 청년이 된 하서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병대 장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복무하는 해병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남북 공동재해 복구 및 평화 유지군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지키는 조직으로 거듭나 있었다. 어느 휴가날 서진은 어머니 연주와 함께 북녘 땅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연주는 수십 년 만에 밟는 고향 땅 앞에서 감회가 새로운 듯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평양음악대학의 명예교수로 초빙되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다. 기차가 잠시 정차한 개성의 한 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과 연주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서늘함을 연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백사의 리더였다.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북한에 재정착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중요 인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연주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연주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악령은 죽지 않았다. 그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면을 바꿔 썼을 뿐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아들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용시계를 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서. 연주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추악한 진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그녀 곁에는 아버지를 넘어선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목숨 바쳐 지켜낸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다. 기차는 다시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분단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철책이 거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이 만들어낸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재현은 가장 밝은 별이 되어 그녀와 아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서막을 열고 있었다. 예쁜 얼굴 아깝잖아. 딱 한 글자만 새겨줄게. 내년의 불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글자로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한 인간의 존엄을 태웁니다. 썩은 권력의 군합발이 별을 단 여장군의 자부심과 명예를 차가운 강물 속으로 짓밟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대가로 그녀는 인간의 존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하는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희생양이 아닌 이 썩은 왕국의 심판자가 되겠다고. 한 여인의 뺨에 찍힌 불명예의 낙인. 그것이 군 최상층부의 추악한 비밀을 드러내는 피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을 소통해 주세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경기도 포천의 하늘을 갈랐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중 하나이자 최전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의 위병소는 그 위용을 자랑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철옹성 같은 문이 오늘 한 사람을 위해 스르르 열리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보닛에 달린 성판, 2개의 은빛별이 겨울 햇살을 받아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었다. 별 둘 사단장과 동급인 소장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목청껏 외쳤다. 돌격.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차량은 부드럽게 위병소를 통과해 사단 본청 앞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자 칠흑 같은 전투화가 먼저 땅을 밟았다. 흠잡을 데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어깨에 선명한 2개의 별 계급장을 단 여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의 강지우 소장이었다.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백전노장의 그것처럼 깊고 서늘했다. 군홧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순간 본청 앞에 도열해 있던 사단 지휘부가 일제히 부동자세로 경례를 외쳤다. 돌격.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앞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사단장 황인철 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황 소장은 호탕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우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다. 돌격. 제8기동 사단장 소장 황인철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장군님. 고생은요. 당연히 와야 할 곳에 온 것뿐입니다. 강지우는 짧게 경례를 받고 손을 내렸다. 황인철이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형식적인 악수가 오가는 짧은 순간 강지우는 황인철의 눈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인 경계심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전형적인 정치군인의 얼굴이었다. 오시자마자 피곤하실 테니 일단 사단장실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됐습니다, 황 장군. 강지우는 황인철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열해 있던 참모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차 마시러 포천까지 온 것 아닙니다. 바로 작전회의실로 가죠. 지난 분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물자 현황, 특히 연료, 탄약, 정비 부품 재고 목록 원본 데이터를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다. 하하, 역시 합참의 철의 여인답게 성격이 급하시군요. 하지만 장군님, 그래도 일단 저희 사단의 위용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장병들 훈련하는 모습도 보시고 새로 도입된 K2 전차의 기동 시범도. 황 소장. 강지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미소는 완전히 사라진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 부대가 얼마나 겉보기에 번지르르한지 보러 온 감찰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부대가 내일 당장 북쪽 놈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단 1시간이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작전본부의 군인입니다. 장병들 땀 흘리는 쇼는 다른 높으신 분들 오실 때 보여주시고 나는 지금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녀는 황인철을 지나쳐 본청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노트북 가방을 든 김도현 소령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고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건방진 계집. 그의 입에서 나올 뻔한 말을 간신히 삼켰다. 참모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황인철은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그럼 작전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작전회의실은 지나칠 정도로 깔끔했다. 먼지 한 톨 없는 거대한 상황판, 반질반질하게 닦인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코를 찌르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강지우는 회의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완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완벽한 은폐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의 곁에 선 김도현 소령이 노트북을 펼치고 사단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는 군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지우가 합참으로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사단 군수참모, 이리 와보십시오. 강지우의 부름에 배가 불룩 나온 군수참모, 이 대령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현재 우리 사단 K2 전차의 평균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네, 장군님. 현재 98%의 완벽한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령은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외쳤다. 황인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강지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이 대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김소령의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김소령, 지난 3개월간 핵심 정비 부품 청구 및 수령 내역, 그리고 실제 정비창 입고 기록 대조해봐. 예, 알겠습니다. 김소령의 손가락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 분의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노트북 화면과 김소령의 얼굴에 쏠렸다. 이 대령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마침내 김소령이 고개를 들었다. 보고드립니다. 서류상으로는 청구와 수령이 100%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비창 입고 기록과 대조한 결과 청구된 핵심 부품 중 약 30%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라고? 황인철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강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이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 송곳 같았다. 98%의 가동률이라. 아주 인상적이군. 존재하지도 않는 부품으로 유령 정비를 해서 세운 대기록인가? 아니면 전차가 고장나면 깡통이 될 때까지 돌리다가 전쟁 나면 알아서 퍼지라는 뜻인가? 이 대령? 저 장군님. 그건 행정상의 착오가. 착오? 강지우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 쳤다. 작은 소리였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군대에서 숫자의 착오는 병사들의 목숨값과 동의어라는 걸 당신 무궁화 계급장 달고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나?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애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는 거야. 당장 사라진 부품 30%의 행방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1시간 주지. 1시간 뒤에 내 방으로 가져와. 그녀는 황인철과 다른 참모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회의실을 나갔다. 굳게 닫힌 문 뒤로 황인철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애써 감추며 이 대령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제8사단을 핥히고 지나간 순간이었다. 강지우에게 배정된 숙소는 사단 내에서도 가장 좋은 VIP 숙소였지만 그녀는 창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다. 인위적인 방향제 냄새 대신 차갑고 건조한 포천의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김도현 소령은 이미 휴대용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합참에서 가져온 독립 서버에 사단 데이터를 백업하는 중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썩었군. 강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각 잡힌 제식 훈련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저 완벽함 뒤에 텅 빈 무기고와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속을 들끓게 했다. 장군님, 단순히 부품 몇 개 빼돌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표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연료 비축량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전시 대비 41분 비축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유류 저장고의 센서 데이터와 비교하면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유류 재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25% 기계화사단 전체 유류의 4분의 1이 증발했다는 소리군. 그 정도 양이면 빼돌려서 민간에 팔아도 수십억은 좋게 되겠어. 단순 판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비리는 사단장 결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더 윗선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지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윗선. 합참작전본부장인 박진성 중장,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황인철과 육사 동기인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번 파견을 명령한 것이 바로 박 중장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라고 보냈더니 호랑이 굴을 청소하라는 뜻이었나 아니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1시간 만에 땀으로 목욕을 한 듯한 이 대령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를 들어오게 하고 김소령에게 눈짓했다. 김소령은 소형 녹음 장치를 켰다. 가져왔나? 예, 장군님. 확인해 본 결과 저희 행정병이 실수를 해서 폐기 부품을 재고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생긴 오차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대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변명했다. 강지우는 그가 내민 서류를 받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그 어리바리한 행정병,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으니. 네? 아, 그게 그 병사가 지금 휴가를 나가서. 휴가? 이 중요한 시점에 핵심 보직의 행정병이 휴가를 나갔다고. 좋아. 그럼 그 병사의 휴가 신청서와 승인 기록, 지금 당장 가져와. 이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가봐. 강지우의 차가운 말에 이 대령은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거짓말이 명백했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은폐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강지우는 사단 전체 참모진을 소집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놓인 작전회의실, 어제와는 달리 방향제 냄새도 나지 않았다.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다. 황인철은 굳은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고 다른 참모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직접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검은색 마커를 들고 그녀는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8기동사단 전시 준비 태세 문제점 1. 연료 장부상 41분 BS 실제 추정 28일분 12일분 부족. 전시 기동 시 7일 내 기동 불능 상태 돌입 예상. 2. 탄약 K9 자주포 고폭탄 비축량 기준치 대비 마이너스 35%. 개전 초기 화력전에서 적에게 일방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 농후. 3. 핵심 정비 부품 K2 전차 및 K21 장갑차 핵심 부품 마이너스 30% 유실. 가동률 98%는 허위 보고. 실제 전시 가동률 60% 미만으로 추정. 그녀가 마커로 쓰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빨간색 마커를 집어든 그녀는 부족, 기동 불능, 일방적 제압, 허위 보고 같은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그었다. 마치 시뻘건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 같았다. 자, 이게 당신들이 자랑하는 완벽한 오뚜기 부대의 민낯입니다. 강지우는 마커를 내려놓고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세금 축내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지. 당신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서류 쪼가리로 소꿉 장난을 하고 있어. 전쟁이 나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 병사들의 피와 목숨이라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연료가 없어서 기동을 못해. 포탄이 없어서 반격도 못해. 부품이 없어서 전차는 고철덩어리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을 적의 포탄바지로 만들 셈이었나? 당신들 무궁화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황인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수를 짝짝 2번 쳤다. 예상 밖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었습니다, 강 장군. 역시 합참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숫자 분석 능력이 탁월하시군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말입니다, 장군. 전쟁은 당신이 화이트보드에 쓰는 저 숫자 노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와 땀 그리고 전우애로 하는 거지. 당신처럼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팬대만 굴리던 사람이 과연 현장의 치열함을 알기나 할까요? 황인철은 강지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숫자가 중요하다면 내일 직접 몸으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단 최정예 수색 대대원들과 함께 실제 전술 훈련 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물론 장군께서도 직접 장구 차고 뛰셔야 합니다. 서류 위가 아닌 흙먼지 속에서 진짜 전투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못하시겠습니까?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아까운데.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편견과 책상 물림이라는 조롱이 담긴 명백한 도전이자 결투 신청이었다. 참모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제 강지우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황인철의 오만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좋습니다, 황 소장.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놀아주도록 하죠. 다음 날 새벽 8사단 특수수색대대 전용 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 속에서 두 개의 팀이 출발선에 나란히 섰다. 한쪽은 황인철 소장이 직접 이끄는 사단 최정예 수색대대원 5명. 이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강인한 육체와 살기를 뿜어내는 베테랑들이었다. 다른 한쪽은 강지우 소장과 그녀가 합참에서 데려온 김도현 소령, 그리고 사단 본부에서 자원한 3명의 젊은 장교들이었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팀이었다. 관중석에는 사단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모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황인철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우를 쳐다보았다. 장군님, 지금이라도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다치시기라도 하면 제가 곤란해지니까요. 걱정 마시죠, 황 소장. 내 몸 걱정할 시간에 당신 팀원들 군장이나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K2 소총의 가늠자를 확인했다. 완전 군장에 방탄 헬멧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훈련 코스는 총 3km. 외줄 타기, 2m 높이의 수직 장애물 넘기, 진흙 포복, 그리고 이동간 사격까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코스였다. 규칙은 간단했다. 더 빨리 완주하고 사격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이기는 것이었다. 출발. 신호탄 소리와 함께 황인철의 팀이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그들의 속도와 힘은 압도적이었다. 반면 강지우의 팀은 그들보다 한 박자 늦게 침착하게 출발했다. 첫 번째 코스인 외줄 타기. 황인철의 팀원들은 성난 황소처럼 외줄을 건넜다. 강지우는 팀원들에게 소리쳤다. 호흡 조절해. 속도보다 균형이다. 다음 코스를 생각해. 그녀의 지시는 명료했다. 황인철 팀이 힘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동안 강지우 팀은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2m 장애물 벽에서는 가장 힘이 좋은 장교가 먼저 올라가 위에서 끌어주고 아래에서는 다른 팀원이 받쳐주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했다. 황인철의 팀원들이 각자 개인의 능력으로 벽을 넘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그들의 호흡은 훨씬 안정적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진흙 포복 코스에서 드러났다. 황인철 팀은 진흙탕을 무시하고 악으로 깡으로 돌파했다. 그들의 전투복과 총기는 금세 진흙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포복을 시작하기 전 팀원들에게 방수포를 꺼내 총기를 감싸게 했다. 총은 군인의 생명이다. 진흙탕에 처박혀도 총구는 하늘로. 오염을 최소화한다. 그녀의 외침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코스인 이동간 사격에서 승패를 갈랐다. 진흙탕을 통과한 두 팀이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황인철 팀은 이미 체력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다. 숨을 헐떡이며 사격 자세를 취했지만 진흙이 들어간 총기에서 격발 불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하는 불쾌한 소리가 이어졌다. 표적을 마치더라도 탄착구는 넓게 퍼져 있었다. 반면 강지우 팀은 달랐다. 그들은 침착하게 총기를 풀고 안정된 호흡으로 사격을 시작했다. 탕, 탕. 강지우가 쏜 총알은 100m 밖의 표적 중앙에 정확히 박혔다.
김소령과 다른 장교들의 사격 역시 정확했다. 그들은 모든 표적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강지우의 지시에 따라 지휘관, 기관총 사수 등 고가치 표적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전쟁은 총알이 무한하지 않아. 가장 위협적인 놈부터 제거한다. 한 발로 하나씩 정확하게.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참모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조롱 섞인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놀라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저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전술이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시간상으로는 황인철의 팀이 30초가량 앞섰다. 황인철은 숨을 몰아쉬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심판관이 발표한 최종 점수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최종 결과 발표. 황인철 소장팀 시간 점수 95점, 사격 점수 65점, 총점 160점. 강지우 소장팀 시간 점수 90점, 사격 점수 95점, 총점 185점. 최종 승리는 강지우 소장팀입니다. 순간 훈련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황인철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헬멧을 벗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황인철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황 소장 잘 봤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리는 듯 했다. 전쟁은 당신처럼 그저 힘만 믿고 돌격하는 무식한 놈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체력을 아끼고 동료를 이용하고 무기를 소중히 다루는 법을 아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곳이지. 당신은 오늘 당신의 그 오만함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당신은 장군 자격이 없어. 그것은 사단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단장에게 날리는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는 선언이었다. 황인철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분노와 사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강지우를 노려보았다. 이 시발년이. 그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욕설은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닌 서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강지우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받아냈다. 진흙탕 속에서 그녀라는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난 후 제8기동사단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기타줄 같았다. 장교 식당에서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강지우 소장이 황인철 사단장의 코를 전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납작하게 눌러버린 사건은 삽시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의 승패가 아니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을 바늘로 찔러버린 것과 같았다. 사단장 집무실, 황인철은 창밖에 연병장을 등진 채 집무실 중앙에 서서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치욕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사단 감찰 참모인 윤태진 대령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윤 대령은 황인철의 육사 후배이자 그의 손발이 되어 사단 내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 계집이 감히 이 황인철의 얼굴에 똥을 칠했어. 황인철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나를 일개 암캐만도 못한 놈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송구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미리 손을 써서 훈련의 변수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닥쳐. 황인철이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급 위스키가 사방으로 튀었다. 이제 와서 그딴 변명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전현을 이대로 살려두면 내 군 생활은 끝장이야. 아니, 군 생활로 끝나면 다행이지. 박 장군님께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렇게 되기 전에 전현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안에는 순수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윤 대령, 자네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을 때 쓰던 방법들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윤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합법적인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황인철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둘 다. 일단 합법적인 올가미로 전연의 손발부터 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아 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냥을 시작하는 거다. 그날 밤 사단 통합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서버실에 조용한 경보음이 울렸다. 1급 군사기밀이 저장된 핵심 서버에 인가되지 않은 접속 시도가 있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경보음은 단 몇 초 만에 꺼졌고 당직 근무자는 시스템 오류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강지우라는 이름의 디지털 덫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우의 숙소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윤태진 대령과 완전 무장한 헌병 4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들려 있었다. 강지우 소장님. 윤태진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의 그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초동 군사 반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조사본부에서 듣겠습니다. 뭐라고? 강지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영장은 있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체포 후 영장 집행입니다. 저항하시면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헌병들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강지우의 숙소에서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던 김도현 소령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증거도 없이 합참본부 소속 장성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체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비켜 소령. 윤태진이 김소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당신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이것은 사단장님의 직접 명령이다. 강지우는 김소령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양손목에 채워졌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윤태진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대령. 그 말은 제가 장군님께 해드리고 싶군요. 윤태진이 비릿하게 웃었다.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숙소를 나섰다. 복도와 본청 앞에는 소식을 듣고 나온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철의 여인이 오늘은 한낱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황인철은 본청 2층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강지우가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자신을 지켜보는 인파 속에서 김도현 소령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건 연극이다. 진짜 증거를 찾아. 아무도 믿지 마. 김도현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호송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사단 본부를 빠져나갔다. 합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덫이 마침내 강지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지우가 연행된 곳은 사단 헌병대 지하에 위치한 임시 조사실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시멘트 공간. 덩그러니 놓인 철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녀를 비추는 눈부신 조명뿐이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윤태진 대령은 그녀를 그곳에 가둬두고는 사라졌다. 의도적인 고립과 심리적 압박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었을 무렵 조사실의 철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온 것은 윤태진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임무대 복장을 한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거구의 사내 2명이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계급장도 소속 부대 마크도 없었다. 공식적인 군인이 아닌 황인철의 사적인 폭력이었다. 일어나. 복면을 쓴 사내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누구냐 너희들. 궁금한 게 많으면 닥쳐.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장군님. 사내가 장군님이라는 단어를 비웃음 가득한 어조로 내뱉으며 다가왔다. 강지우가 저항하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다른 사내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컥.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압도적인 완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 위로는 녹슨 철골 구조물이 보였고 코끝에서는 곰팡이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경기도 북부 민통선 인근에 버려진 낡은 군용 창고 아니었다. 손과 발은 굵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정신이 좀 드나 강장군?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캠핑용 의자에 앉아 불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황인철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윤태진 대령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년이 감히 누구한테 기어올랐는지 이제 좀 실감이나. 황인철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홧발로 강지우의 어깨를 지그시 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지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쓰레기 같은 놈. 하하. 아직도 그 잘난 눈깔에 힘이 남아있네. 좋아, 아주 좋아. 그 눈깔을 뽑아버리기 전에 내가 내년 얼굴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새겨주지. 다시는 그 반반한 얼굴로 군복 입고 설칠 생각 못하게 말이야. 황인철이 손짓하자 복면을 쓴 사내가 휴대용 가스버너와 끝이 뾰족하게 갈린 쇠꼬챙이를 들고 왔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너에서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쇠꼬챙이의 끝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강지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영원히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행위였다. 뭐 하는 짓이야? 쉿. 황인철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고 들어올렸다. 움직이면 얼굴 전체를 지져버릴 테니 가만히 있어. 예쁜 얼굴 아깝잖아. 딱 한 글자만 새겨줄게. 내년의 불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멋진 글자로. 다른 사내가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고정시켰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가 그녀의 왼쪽 뺨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아악! 강지우의 비명이 폐창고를 가득 메웠다. 그녀의 왼쪽 뺨 위로 선명한 X자 낙인이 새겨지고 있었다.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 그녀의 자부심과 명예를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표식이었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황인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한탄강 얼음물에 쳐넣어버려. 운 좋으면 살 거고 재수 없으면 그대로 얼어 뒤지겠지. 시체로 발견돼도 부대 내 불화와 비리를 비관한 여장군의 비극적인 자살, 아주 그림 좋은 기사 하나 나올 테니까. 그 시간 사단 본부에서는 김도현 소령이 자신의 숙소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체포된 직후부터 이것이 조작된 함정임을 직감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사단의 모든 보안망을 우회하여 그는 C4I 서버의 원본 로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다. 찾았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서버 로그 기록 중 단 하나 밀리초 단위의 타임스탬프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해킹의 흔적이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시스템 시간을 강제로 동기화시켜 접속 기록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조작된 로그가 생성된 IP 주소를 역추적하자 화살표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사단장 황인철의 집무실에 연결된 내부 사설망이었다. 증거를 확보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순한 누명을 넘어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강지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통신 장비는 꺼져 있었고 공식적인 행적은 헌병대 조사실에서 멈춰 있었다. 한편 의식을 잃은 강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없는 한탄강의 강변. 복면의 사내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끌어내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렸다. 풍덩. 얼음장 같은 강물이 온몸을 삼켰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충격에 강지우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뺨의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차가운 강물 속으로 흩어졌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이 치욕을, 이 분노를, 이 고통을 그대로 안고 죽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물 위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서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쳐넣어야 했다. 새벽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강물에 흠뻑 젖은 전투복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얼어붙은 땅이 발목을 잡았다. 강지우는 비틀거리며 강변의 갈대밭을 헤쳐나왔다. 뺨의 상처는 고통을 넘어 감각조차 무뎌졌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을 닫기 직전에 작은 국도변 식당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식당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에 가게를 정리하던 주인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밤중에 나타난 물에 빠진 생쥐꼴의 여군. 게다가 피가 흐르는 뺨에 끔찍한 상처까지. 저 전화 한 통만. 강지우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할머니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그녀를 내치지는 못하고 카운터에 낡은 유선전화기를 가리켰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김도현 소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결에 전화를 받은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김소령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극한의 고통과 분노를 즉시 알아차렸다. 장군님, 어디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죽지 않았다. 그들이 내 얼굴에 흔적을 남겼어. 아무도 믿지 마. 특히 합참의 박진성 중장, 그 인간도 한패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지금 위치를 보낼 테니 혼자 최대한 빨리 와. 강지우는 식당 주소를 불러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긴장이 풀리면서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1시간 뒤 김도현 소령의 차가 미끄러지듯 식당 앞에 멈춰섰다. 그는 의식을 잃은 강지우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X자 낙인을 본 순간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성적인 분석가였던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연민이자 악에 대한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강지우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사단으로 돌아가는 대신 포천 시내의 한적한 모텔로 향했다. 그곳이 당장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였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고 응급처치를 하자 강지우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김소령,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단 기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니 들어야 해. 강지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증거는 찾았나? 김도연은 노트북을 펼쳐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가 밤새 찾아낸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버 로그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황인철의 집무실에서 실행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지난 3개월간 8사단의 군수 예산 집행 내역이었다. 사라진 부품과 연료는 서류상으로는 모두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불용 처리된 물품들이 민간 고물상으로 넘어간 기록을 찾았고 그 고물상에서 다시 제3의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이 계좌의 주인은 합참 작전본부장
박진성 중장의 아들입니다. 강지우는 숨을 삼켰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황인철은 현장에서 비리를 실행하는 행동대장이었고 박진성은 합참에서 그 모든 것을 비호하며 이익을 챙기는 배후였다. 그녀가 8사단에 파견된 것은 비리를 감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눈치챈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정황 증거일 뿐이야. 놈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황인철 선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박진성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발뺌하겠지.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바로 그때 김도현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유령이라는 닉네임. 김도현이 사단 내에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 작전 참모부 김중사. 한 달 전 사단장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음. 황인철과 합참의 높은 분 통화 내용.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거래 원함. 김도현과 강지우의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이제 반격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디지털 증거, 자금 흐름, 그리고 결정적인 내부 고발자의 녹음 파일까지. 하지만 이 증거들을 터뜨릴 방법이 문제였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박진성 중장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무대가 필요했다. 김도현이 노트북으로 사단 일정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다. 제8기동 사단 창설 기념 및 사단장 이취임식. 일주일 후. 합참의장 및 군단장, 지역 국회의원, 언론사 기자단 참석 예정. 강지우는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꺼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그녀의 뺨에 새겨진 끔찍한 X자 흉터가 선명했다. 황인철이 그녀에게 새긴 불명예의 낙인.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바뀌었다. 그들이 내게 전쟁을 선포했으니 기꺼이 응해줘야지. 그녀가 상처 입은 뺨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저놈들의 군복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그것은 더 이상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8사단은 거대한 짐승처럼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불빛은 통제된 질서 속에서 빛났고 모든 소음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통제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도현 소령은 사단 PX 구석,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형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금 사단 전체의 통신망과 CCTV 보안 시스템에 유령을 심고 있었다. 특정 시간, 특정 구역의 모든 감시 장비를 5분간 루프 영상으로 돌리고 통신 기록을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었다. 군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인 그에게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약속 시간인 23시 정각. 창고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겁에 질린 얼굴의 한 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전 참모부 소속의 김민준 중사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SD카드가 들려 있었다. 정말 제 신변은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김 중사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게 떨렸다. 그는 황인철과 박진성의 대화를 우연히 녹음한 뒤 그 파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시한폭탄이 될까봐 매일 밤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김 중사. 자네는 부패한 군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군인으로 기록될 거다. 이 파일이 그 증거다. 김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며 SD카드를 건네받았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복도 저편에서 여러 개의 군합발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윤태진 대령이 이끄는 심야 순찰조였다. 거기 누구야? 김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김중사의 팔을 창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감찰참모님.
쥐새끼라도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순찰조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김도현은 숨을 죽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다행히 순찰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쳐갔다. 김도현과 김중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전우처럼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포천 시내의 모텔로 돌아온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다. 그리고 강지우와 함께 헤드폰을 나눠 끼고 파일을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박 장군님. 강지우 그년 아주 기고만장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잘하고 있어, 황 장군. 역시 내 사람이야. 그년만 처리하면 자네 3군 단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번에 빼돌린 예산으로 윗분들 떡값도 두둑이 챙겨드렸으니 아무 걱정 말고 마무리 잘하게. 염려 놓으십시오. 2번 다시 군복 못 입게 아주 확실하게 흔적을 남겨주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 듣고 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장성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 군인의 명예와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마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강지우는 조용히 헤드폰을 벗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갑고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눈이었다. 그 눈으로 김도현을 바라보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모텔방의 낡은 거울 앞에 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상처 소독을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왼쪽 뺨에 선명하게 새겨진 X자 낙인. 화상으로 인해 피부는 흉하게 일그러졌고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순간 단순한 고통을 넘어선 깊은 무력감과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저 쓰레기들에게 영원히 패배하는 거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눈물을 삼킨 그 눈동자 속에서 서서히 다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를 넘어선 차가운 결이었다. 이 흉터는 수치가 아니다.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내가 받은 고통의 무게만큼, 아니 그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주겠다. 그때부터 흉터는 그녀에게 고통이 아닌 복수를 향한 각인이 되었다. 김도현은 그녀가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약국에서 가장 좋은 연고와 흉터 치료제를 사와 그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약을 사온 이유를 묻지도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배려가 강지우에게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이 취임식 날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도현은 8사단 창설 기념 영상 제작팀의 명단을 해킹하여 행사 당일 영상 송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담당관의 신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 담당관의 모든 신상 정보를 분석하여 약점을 찾아냈다. 이종섭 상사. 영상 편집 실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군. 접근하시겠습니까? 아니. 돈으로 매수된 자는 더 큰 돈에 배신하기 마련이야.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놈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방법. 그녀의 시선이 이 취임식 행사 계획서의 한 부분에 머물렀다. 사단장 공적 소개 영상 상영. 바로 저 순간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는 시간. 한편 황인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새로 맞춘 진급용 군단장 예복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우는 한탄강의 물고기밥이 되었거나 살아있더라도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윤태진 대령에게서 강지우의 실종을 보고받고는 코웃음을 쳤다. 잘 됐군.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다니 일 처리하기 편해졌어. 뒷마무리는 알아서 깨끗하게 하도록. 그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향한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밤, 김도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모텔 방을 나섰다. 그의 목표는 8사단 본청 옆에 위치한 미디어 편집실이었다. 낮에 미리 파악해둔 환풍구를 통해 그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조용히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편집실 내부는 고요했다. 그는 이종섭 상사의 컴퓨터 앞에 앉아 미리 준비해온 USB를 꽂았다. 화면에 화려한 사단 홍보 영상이 떠올랐다. 김도연은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사 당일 사용될 영상 포맷과 코덱, 그리고 재생 프로그램의 종류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제작한 트로이의 목마를 심기 시작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단장 공적 소개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 불법 자금 흐름도 황인철과 박진성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강지우의 흉터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특정 신호가 입력되면 화려한 껍데기는 사라지고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재생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시한폭탄이었다. 작업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행사 당일 아침, 강지우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의 별 2개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끔찍한 흉터를 화장으로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더 잘 보이도록 나머지 부분을 더 완벽하게 정돈했다. 흉터는 이제 그녀의 일부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깨끗하게 세탁된 다른 한 벌의 정복을 바라보았다. 강물에 젖고 흙투성이가 되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녀는 그 옷을 가방에 챙겼다. 김소령, 준비됐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군님. 모텔 방을 나서는 강지우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냉철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 제8기동사단 대강당은 축제 열기로 가득했다. 합참의장과 군단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단상 위 새로운 군단장 계급장을 수여받은 황인철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이임사를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진성 중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믿고 따라준 전우들과 존경하는 박진성 장군님께 바칩니다. 황인철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황인철 장군님의 빛나는 공적을 기리는 영상이 상영되겠습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자랑스러운 오뚜기 부대, 위대한 지휘관 황인철이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황인철은 의자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끽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려한 영상이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계좌 흐름도였다. 8사단 군수 예산에서 시작된 돈이 유령회사를 거쳐 박진성 중장 아들 박모 씨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저게 뭐야? 황인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진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계좌 흐름도가 사라진 화면 위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강당 전체에 너무나도 익숙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지옥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강지우 그년 아주 기고만장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년만 처리하면 자네 3군 단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이번에 빼돌린 예산으로 윗분들 떡값도 두둑이 챙겨드렸으니 모든 소음이 멎었다. 대강당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왼쪽 뺨에 선명하게 새겨진 끔찍한 X자 낙인. 화면은 강지우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피 흘리는 듯한 글씨가 떠올랐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군인의 명예인가? 대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쾅 하고 열렸다. 검은색 특임대 복장을 한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단 요원들이 총을 든 채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복. 빛나는 2개의 별. 그리고 왼쪽 뺨에 스크린 속 상처와 똑같은 끔찍한 흉터를 가진 여장군 강지우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망연자실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황인철과 박진성의 앞을 지난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차갑고도 슬픈 눈이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우. 지금부터 저 악마들의 죄를 심판하고 짓밟힌 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한다. 강지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단상 위의 그녀를 그리고 스크린 속 그녀의 끔찍한 흉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황인철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특별감찰단 요원들을 뿌리치고 무대 위로 미친 듯이 돌진했다. 이게 같은 년, 내년을 여기서 찢어 죽여버릴 거야. 그의 손이 강지우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옆에 서 있던 김도현 소령이 번개처럼 그의 팔을 꺾어 뒤로 돌렸다. 우두둑 하는 뼈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황인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달려든 감찰단 요원들이 그의 남은 팔과 다리를 제압해 바닥에 찍어 눌렀다. 단상 위 화려하게 장식된 꽃과 휘장들 사이로 방금 전까지 3군단 진급을 자축하던 자의 얼굴이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 황인철이야.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감찰단 요원 중 한 명이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가 조각난 천조가리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반면 박진성 중장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의 동료 장성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도움을 청했다. 이봐, 김 장군, 최 장군, 이건 모함이야. 전현이 군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라고. 당장 전현을 체포해. 하지만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던 장군들은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시선을 피했다. 권력이란 신기루와 같아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감찰단장이 그의 앞에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성, 내란 예비음모,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직위가 해제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하지 않았다. 2명의 죄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그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이 강지우의 앞을 지나쳐갈 때였다. 강지우는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대강당의 모든 이들의 심장에 박힐 만큼 서늘하고 명징했다. 그 계급장은 추운 겨울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의 동상과
뜨거운 여름 훈련장에서 흘리는 장병들의 땀으로 만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뺨을 가리켰다. 끔찍한 흉터가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너희들이 내 얼굴에 새긴 이 낙인은 이제 너희들의 영원한 죄의 증표가 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군복을 입은 악마로 죽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강당 뒤편의 사관 생도들부터 시작해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경례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마침내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인이 그녀를 향해 경례하고 있었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짓밟힌 군의 명예를 되찾은 한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헌사의 경례였다. 잿더미가 된 축제의 현장 위로 그렇게 새로운 군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6개월 후 대한민국 국군은 건군 이래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었다. 강지우 게이트로 명명된 그 사건은 황인철과 박진성에서 그치지 않았다. 군납 비리, 인사청탁, 기밀 유출 등으로 썩어있던 군의 최상층부까지 뿌리 뽑는 거대한 태풍의 시발점이 되었다. 수십 명의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황인철과 박진성은 군사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중심에는 이제 3개의 별을 어깨에 단 강지우 중장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직속으로 신설된 특별감찰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다. 그녀의 권한은 막강했다. 성역 없이 군의 모든 곳을 감찰하고 비리가 발견될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신뢰가 곧 국방이다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김도연은 중령으로 특진하여 특별감찰단 사이버 감찰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전히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였던 김민준 중사는 전역 후 국가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지우는 제8기동 사단을 다시 찾았다. 그녀의 방문에 사단은 초긴장 상태였지만 과거의 그 비굴하고 은폐하려던 분위기와는 달랐다. 건강하고 투명한 긴장감이었다. 그녀는 사단장이나 참모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신병교육대 훈련장을 먼저 찾았다. 흙먼지 속에서 각계 전투 훈련을 받던 앳된 얼굴의 훈련병들이 그녀의 등장에 잠시 훈련을 멈췄다. 한 훈련병이 그녀에게 질문했다. 장군님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싸우시다 얻은 영광의 상처입니까? 강지우는 그 어린 용사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훈련병. 이것은 영광의 상처가 아니다. 부끄러운 상처다. 훈련병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이것은 동료를 믿지 못하고 시스템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했던 우리 군 전체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나는 너희들이 다시는 나처럼 이런 부끄러운 상처를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너희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에서 오직 적과 싸워서만 영광의 상처를 얻어야 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훈련병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강지우는 조용히 돌아서서 지프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들어 왼쪽 뺨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이제는 통증도 수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일부가 된 익숙한 감촉일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석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한때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낙인. 그러나 이제는 썩어빠진 과거를 도려낸 수술의 흔적이자 새로운 군을 향한 꺼지지 않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흉터 그리고 별. 그 2가지가 그녀의 군 생활, 아니 그녀의 삶 그 자체가 되어 함께 빛나고 있었다.